일제강점기 내내 네. 조선 총독부는 가난해요. 의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뜯어갖고 어떻게 그렇게 만성적자냐. 권한은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돈을 어떻게 할 건지 예산 편성 권한이 없어요. 그럴 때 등장하는 도시계획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고. 도로 주변에 있는 구획을 정해주고 이 구획에 따른 도시계획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구획 정리사업지구로 선정이 됐다. 그 인근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지금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들이 을지로에 있는 땅값을 올리고 개발 계획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역사에서 만나는 경제 이야기 쩐설의 김선생 시간입니다. 과거를 깨워 현재를 밝히는 역사 커뮤니케이터죠. 재원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예. 오늘은 저도 자주 가는 최근에 아주 자주 가는 곳인 을지로. 요즘은 힙지로라고 더 자주 부르죠. 그렇죠. 이곳으로 간다고요. 근데 왜 거길 자주 가세요? 저도 힙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세요? 거기는 보통 20대들이 좀 많이 가는 곳인데. 맛집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을지로로 가야 되는데 을지로는 일단 이름부터가 좀 심상치가 않잖아요. 예. 여기는 원래는 이제 일제시대 때는 불리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뭔가요? 혼맛지. 혼맛지. 혼맛지부터 이제 시작되는. 혼맛지 옛날 일제시대 때 사진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예. 그 사진을 보면은 입구서부터 좀 다릅니다. 입구에서부터 여기는 일본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입구를 좀 화려하게 치장을 해놓고 여기는 20년대 이전부터 그 네온 사인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예. 그 다른 경성들은 일단 뭐 상하수도도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었을 때 여기는 상하수도부터 해가지고 네온 사인들도 굉장히 화려하게 전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동네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왜 갑자기 해방 이후에 그러면 여기를 을지로라고 바꾸냐면 원래 이 동네에는 청나라 상인들이 좀 많이 살던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청나라랑 조선이 조약을 맺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그거를 맺은 다음에 한양 안에 유일하게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이제 청나라 상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쪽 동네를 선점하고 있던 걸 나중에 일본도 당연히 이제 조약을 개정하면서 일본 상인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던 중에 이제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일본인들이 여기를 하나씩 이제 먹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인 경제 구역이 이렇게 만들어졌었던 곳이라서 지금도 가서 보시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어떤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곳이거든요. 이제 그게 지금까지 이제 조금씩 변화 과정을 거쳤긴 했지만 지금도 서울에서는 조금 이색적인 공간 같이 이제 보여져서 요즘에 또 한 차례 힙지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좀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유추해도 될까요? 여기가 그런 일본식의 명칭이었던 곳을 우리가 을지문덕 장군의 을지라는 걸 따서 을지로라고 부른 이유는 다시는 그런 굴욕적인 역사를 하지 말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비슷한 게 이제 충무로인 거고요. 충무로가 이렇게 쭉 내려가면 충무로를 중심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이제 일본 상인들이 초창기에 있었던 곳이고 을지로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중간중간 중국 상권에 아예 죽지는 않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그 을지로 한복판에 있었던 중식당. 그 중식당들 아서원을 비롯한 그런 공간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누른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제 을지로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야, 어떻게 보면 서울 시내에서 도시 정비 사업을 최초로 했다. 근대식으로 맞습니다. 최초로 했다 하는 곳이 을지로였군요. 그러면 이 을지로라고 불리우는 그 초기에 우리가 그 공간들은 상하수도만 넣고 전기만 넣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해방 전에는 주로 일본인들이 여기를 어떤 네온사인이 있다고 하니까 대충 감은 오는데 어떻게 사용하다가 해방 이후에는 이 상징적인 가장 근대화된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려고 계획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원래 그때는 이제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도 하려고는 해요. 물론 최초의 도시 정비구역 사업이 뭐냐 그러면 이제 시구개정 사업으로 이제 두기는 합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그런데 그 전에도 하려고는 해요. 대한제국에서 덕수궁, 그때는 경운궁이었죠. 경운궁을 중심으로 원래 근대식 그 도시계획의 핵심은 방사형 도시계획 그리고 격자형 구조 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 흔적은 조금 남아 있어요. 예. 요즘에는 이제 아예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전찻길이 예. 이렇게 쭉 나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경궁을 중심으로 경복궁 쪽으로 올라갔다가 지금의 그 종묘 있는 쪽까지 쭉 이어지고 서대문 쪽으로 이어지고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찻길을 만들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사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안 돼요.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어서. 돈이 너무 없습니다. 예. 도시계획은 돈이 다예요. 그렇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한제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꿈이 좀 너무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때 이제 한성 판윤 지금 네.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장이 이채연이라는 분인데 뭘 모티브로 하냐면 워싱턴을 모티브로 해요.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예. 근데 워싱턴에 한번 가봤던 거죠, 이분도. 워싱턴에 한번 가봤더니 너무 좀 생경하기도 하지만 네. 되게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워싱턴 딱 가면은 중간에 그 탑, 기 높은 탑 하나 있고 거길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쫙 하고 쪼개지고 격자형으로 질서정연하게 다다다닥 구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도 저런 도시 서울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와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이후로도 뭔가 좀 해보려고 할 때마다 늘 고민되는 지점은 결국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도입할 때는 굉장히 화려한 무엇인가로 변했다라고 이야기는 드렸지만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1910년대에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도로 정비? 도로 정비. 사실상 도로 정비가 끝입니다. 네. 요거 말고는 일제강점기 내내 네. 조선 총독부는 가난해요. 늘 적자입니다. 네. 이러면 이제 조금 좀 의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뜯어가고 세상에 조선에서 나는 쌀이니 뭐니 이런 걸 다 뜯어가고 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만성 적자냐. 그거는 정말 중요한 구조가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제 시기에 총독부가 조선이라고 하는 이 동네를 어떻게 난도질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조기도 해요. 네. 그게 뭐냐면 권한은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조선 총독부가. 왜냐하면 입법, 사법, 행정을 모조리 조선 총독한테 일임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그게 이제 돈을 어떻게 할 건지의 편성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 권한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예산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의 권한도 없지만 네. 이걸 어떻게 거둘 것이고 이걸 어디다가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한도 아예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럼 이걸 어디서 쥐고 있냐면 제국의회에서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국의회 입장에서는 조선이라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사실 일본 내의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산의 편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선의 문제는 언제나 후순입니다. 네. 거기에 또 중요한 게 내각 입장에서 네. 조선 총독은 네. 정치적 경쟁자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조선 총독을 한번 거치면 예. 언제나 돌아와가지고 그렇죠. 총리 후보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과 다른 정파에서 네. 내각을 쥐고 있다면 조선 총독과 둘 사이에는 암암리에 약간 지속적으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조선 총독이 조선이라는 공간에서 뭔가 잘 해가지고 일본 총리 후보로 온다? 그럼 너무 경쟁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든 언제든 조선이라고 하는 공간이 제대로 운영되는 게 못마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실패를 하게 되고 돈 문제에 쪼달리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실 도시계획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예. 도시계획을 할 때 돈이 들어갈 때마다 신청을 하면 거절하는 거죠. 그냥 알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얘기를 돌려버리니까 네. 조선 총독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없었다. 그렇게 되면은 도로를 먼저 까는 것 수준 이외에는 사실 조선 총독이 뭔가 그럴싸한 도시 계획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등장하는 도시 계획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사실 이게 1990년대까지도 한국의 도시개발 계획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럼 최근까지도요? 네, 그렇죠. 그게 뭐냐면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라는 건 이름부터가 구획 정리를 예.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를 놓고 네. 그 도로 주변에 있는 구획을 예. 정해주고 이 구획에 따른 도시 계획을 마련하는 예.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돈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걸 어떤 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냐면 공사비 현납주의라 그래서 공사하는 비용을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가하는 식으로 네. 도시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공사비를 거기에 있는 땅 주인들한테 넘긴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땅을 갖고 있는 땅 주인이시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죠, 당연히.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잖아요. 예. 대단히 좋아합니다. 왜요? 도시 구획 정리사업지구로 선정이 됐다라고 예. 하면 그 땅값이 인근 올라요?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지금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이 구조가 이때부터 마련이 되기 그렇군요.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심지어 원래 그 도시 구획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 채비지라는 게 생기잖아요. 예. 격자를 만들고 그 채비지를 만들어내고 그 채비지를 하는 동안 그 환지율이 결정이 되고 네. 뭐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잖아요. 채비지라는 건 대신 주는 땅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옛날에 전통 시대의 어떤 땅이라고 하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0평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미음자로 딱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 몇 센치 이런 식의 땅 구조가 아니거든요. 네. 약간 그 요즘에 그 말랑이 같은 거 그런 네. 거 뭐라 그러죠? 슬라임이라 그러네. 예. 슬라임 이렇게 바닥에 툭 하고 던져놓은 것처럼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여기까지가 맞아요. 됐다. 여기까지가 네 땅 겹쳐 있는 데도 있고 예. 막 이랬던 거를 똑바르게 격자형으로 잘라서 나머지 땅들을 정리를 해주는 게 이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란 예. 말이죠. 근데 이 환지율이 말도 안 되게 높아요. 예를 들면 한 50%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원래 땅보다 50% 정도를 국가가 이때는 국가가 없죠. 총독부가 예. 가져가고 이 땅 남는 것들을 총독부가 장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도 땅 주인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날라가도 이 절반 가지고도 장사할 수 있는 땅의 그 가치가 올라간다면 예. 땅 주인들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그렇군요. 거죠. 예. 그런데 거의 대부분 특히나 이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을지로의 땅들을 네. 거의 대부분 일본인 유산층들이 갖고 있습니다. 제조 일본인들이 1910년대부터 꾸준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예. 1940년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경성 전체 한 15%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예. 아니 뭐 15%는 얼마 안 되지라고 할 수 있지만 길거리 걸어 다니는 사람 어깨에 치이는 사람 10명 중에 네. 한두 명은 일본인이었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제조 일본인들로서 이제 유산층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을지로에 있는 땅을 이런 식으로 좀 땅값을 올리고 네. 여기 개발 계획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을지로 주변 상권이 일본 상권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되고 개발도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거죠. 네. 설명 쭉 듣고 보니까 한 가지 의구심이 있어요. 네. 앞서서 일본의 어떻게 보면 조선총독부 총독은 네. 잠정적 경쟁자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조선총독부 총독이라고 하면 네. 어차피 이거 평생 하는 거 아니고 임기제란 그렇죠.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 주요 목적은 당연히 일본으로 돌아가서 맞아요. 큰 자리 하는 건데 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이 한정적인 기간 동안 조선의 미래를 위해서 도시 문명화 작업을 할 게 아니라 네. 철저히 빼먹을 것만 빼먹고 네. 성과만 내서 저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네. 을지로를 막 무슨 상하수도 넣고 네. 환지 줘가면서 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발달시키는 듯한 모습 이걸 취할 이유가 뭔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역사상에 일본인 때문에 우리가 뭐 발달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도시개발 계획 그리고 네. 도시개발 사업에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네.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하거나 아니면 뽑아먹기 위함이 아니고요. 네.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함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1960년대 70년대로만 가도 저번에 저희가 한번 다뤘었던 김현옥 시장이 굳이 왜 그 없는 살림에 예산을 그렇게까지 많이 써가면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를 도로도 깔고 뭐도 깔고 했겠어요. 그거는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너무 좋은 사업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우리 이제 잘 살고 있어. 이제 우리 경제개발 계획도 있고 이만큼 잘 살고 있어. 이거를 사람들한테
돈 도는 거 이제 좀 느껴져? 예. 우리 지금 좀 잘 살고 있잖아. 느껴져? 예, 어때? 예. 라고 매일같이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사람들이 느끼기에 내 주머니 사정이 조금 여유로워지는 한 1, 20% 정도 나의 소득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그 체감보다 네. 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체감은 건물 높은 거 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일본 입장에서도 그런 공간이 하나 정도는 필요했던 거죠. 예. 그냥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합쳐졌어. 너네 임마 이제 우리 같은 나라 됐고 우리 이제 네. 잘 살지 않아? 한번 봐봐. 라고 할 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도로를 공사만 하고 있고 예. 상하수도 어차피 일본 사람들 중심으로 깔려 있고 네. 뭐가 근대화됐다는 거지? 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어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세련된 건물을 하나 지어주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을지로를 중심으로 한 공간에 여러 가지 문명화의 척도로 보여질 수 있는 근내식 건물들을 엄청 많이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조선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기 일본 사람들만 저기 있잖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또 이건 차별이야. 라는 감정도 있지만 우리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 저기에서 물건 살 수 있지 않을까? 아. 혹은 저 동네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우리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욕망을 사실 건드려 주는 거거든요. 예. 사실 근대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욕망을 건드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게 그 욕망이 나의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혹은 1, 20년 내에 내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마치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나도 우리 자식 때쯤에는 네. 서울에 집 한 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꿈을 꾸는 것처럼 예. 이때도 마찬가지의 꿈을 좀 뭔가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을지로라고 하는 공간에 이런 건물들이나 이런 거를 막 화려한 네온사인을 심어주면서 네. 조선인들의 욕망을 조금씩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재원쌤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이제 왜 식민지 시절에 이렇게 나름대로 근대화하는 작업을 하려고 했는지도 이해가 됐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을지로에 가면 이상하게 예전부터 백화점이 있었다고 맞습니다. 했던 네. 그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백화점들이 엄청나게 화려하게 있었고요. 백화점들이 지금 아마 서울의 백화점 그 동네만 딱 예. 놓고 봤을 때 백화점 수보다 많았을걸요? 지금 뭐 롯땡, 예. 신세땡 뭐 이런 예. 데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 4개가 있었습니다. 백화점만. 백화점만. 일본 자본인이 만든 백화점만 4개가 예. 있었거든요. 가장 유명한 건 이제 미츠코치. 네. 미츠코시가 있었고 조지아 백화점 있었고요. 미나카이 있었고 히라타 있었고 이게 이제 4대 백화점이라고 네. 불리는 건데 미츠코시가 사실은 가장 유명한 백화점이고요. 가장 상징적인 백화점이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요? 신세계. 아, 그 자리가 네네네. 그거예요? 신세땡이죠. 지금 물론 조금씩 변화는 돼요. 네. 거기가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미군 PX로 씁니다. 그래서 PX 이렇게 크게 써져 있는 그 간판이 걸려 있는 게 되게 유명한 예. 사진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신세땡이 이제 거기를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건데 미츠코시는 지금 봐도 엄청나게 화려하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크리스마스만 되면 거기가 다 모이죠. 거기에 모여가지고 네. 그걸 보는 것처럼 네. 그 네온사인 화려한 거를 막 보는 것처럼 이때도 엄청나게 화려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1930년대에 근대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조선의 건물 하나만 대라 그러면 무조건 미츠코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모던보이 모던걸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에는 예. 무조건 미츠코시가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소설이 이제 이상의 날개에 예. 보면 마지막에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떨어지는 예. 그 장면이 미츠코시 옥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처럼 당시 근대 문명의 척도와 같은 역할을 했었던 곳이고요. 여기는 수학여행을 옵니다. 수학여행을요? 조선인들도 여기는 수학여행을 가요. 근데 이게 되게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욕망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조선인들 물건 거의 못 삽니다. 비싸기 비싸서. 때문에. 그런데 가서 구경을 하면서 아 근대라고 하는 게 이런 건가? 아 이게 자본주의구나. 언젠간 우리도 여기서 거기 그 영화 암살에 보면 전지현 씨가 안경 맞추죠. 예, 맞아요. 네. 내가 여기서 안경 나도 하나 맞출 수 있나? 내가 여기서 여기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
나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상상을 하게 되는 공간인 거거든요. 뭐 조지아나 뭐 미나카이나 히라타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합니다만 미치코시의 아성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공간인 거거든요. 그렇게 을지로가 이런 백화점이라고 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상권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 상권이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조선인들한테 되게 자극제였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건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만 이때 조선인들이 이걸 처음 겪어요. 그게 뭐냐면 정찰제입니다. 정찰제? 아, 가격이 정해져 있는. 네, 조선인들은 원래 그렇죠. 흥정이죠. 시장에 가면 흥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해진 가격이었어요. 오늘 그냥 상인이 만약 여기 한 5원짜리다. 이거 5원이에요. 라고 하면 5원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기에 갔더니 정확하게 3원 뭐 50전.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고 이것도 나중에 뭐 봄 가을로 세일이라는 거를 한대. 박앤 세일이라는 거를 한대. 그 갔더니 오늘부터 몇 월 며칠까지는 원래 3원 50전에 팔던 걸 2원에 팝니다. 그러면 조선인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원래는 상권이 돌아가는 건가?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한 번 그 맛을 들이면요. 조선인 상인과의 신뢰도 깨져요. 그렇네요. 아, 그렇네.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자본의 순환 논리도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 조선인 상권들도 변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이 이제 그 청계천 이북에 있었던 화신백화점, 그러니까 동화백화점이 이제 그런 식으로 조선인이 만든 백화점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방식들에 대한 모티브를 주는 중요한 공간이었던 게 을지로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그냥 궁금합니다. 이 당시 을지로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으로 도시 문명화 계획으로 그러니까 도시 정비 사업으로 지정이 됐고 그 초반에 터를 잡은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많았는데 너무 세속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그 당시 일본인들은 여기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떼돈 벌었겠네요. 엄청 장난 아니었죠. 여기 땅값은요 나중에 해방 이후로도 굉장히 높은 이어지는구나. 이어지는 거고요. 사실 을지로에서 끝나지 않아요. 을지로가 이렇게 옆으로 길게 청계천을 따라서 이렇게 있다면 충무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충무로가 왜 이름이 충무로겠습니까? 거기는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따서 일본인들의 길을 누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밑으로 쭉 이어지는 충무로도 제조 일본인들 중에 유산층들이 살고 있던 곳인데 거기는 나중에 한번 날 좀 풀리고 하시면은 답사를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지금도 가시면 일본 일제시대 때의 건물들이 남아있거든요. 여기가 얼마나 부잣집이었는지를 보는 척도는 사실 필지입니다. 필지. 땅의 전체적인 한 건물이 가지고 있는 땅의 전체적인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 필지 자체가 청계천 이북에 있었던 북촌 지역이랑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필지들이 굉장히 큼직큼직하고 건물 자체도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부잣집들이죠. 초기에 1세대 제조 일본인들은 사실은 일본에서는 그리 부자가 아니에요. 일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일본인 부자들이 굳이 그렇겠네요. 식민지 경성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왔겠습니까? 그러지 못했다가 와서 이런 식으로 땅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늘리게 되고 그 부동산을 통해서 늘린 걸로 그렇게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조건이 20년대 30년대 넘어가는 순간서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야, 을지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통치 방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지까지도 저는 오늘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그럼 언제 이 백화점들은 다 없어지고 지금의 신세땡, 롯땡이 생긴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해방 이후고요. 해방 이후가 됐을 때는 사실 을지로를 뭐 재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를 뭔가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건 60년대 넘어가야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자본들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건 적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적의 재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중에 다
불화가 되고 팔려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화려했었던 상업지구를 유지시킬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인이죠. 네. 한국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여기가 상업지구로서 활발하게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 할아버지도 네. 저 이북에서 내려오시거든요. 네. 여기에 적산을 받으셨어요. 네. 여기에 적산 받아서 뭐 하셨나라고 물어보면 네. 목공소 하셨다고. 목공소. 그러니까 되게 조그만한 작은 점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변화가 되고요. 큼직큼직한 것들을 받아가는 데들은 이제 대기업들이 받아가는 건데 그게 이제 신세땡이 이제 거기를 받아가고 나머지 아까 말했었던 뭐 조지아나 뭐 다른 뭐 미나카이나 이런 곳들은 생각보다 건물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게 쪼개서 지금의 어떤 남대문에 있는 그런 상권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잘게 쪼개서 점포로 이제 쪼개지게 됩니다. 쪼개놓은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을지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서울의 역사 다시 한번 재밌었어요. 네. 지금까지 재원쌤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